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에서 한국사 과목을 담당하게 된 최영재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일단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시험 보고 이제 우리가 2019년 서울시 국어한국사 이 간단한 총평하고 좀 해설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시험에 대한 난이도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난이도는 일단 중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하. 알겠죠? 좀 최근 이제 서울시 문제는 좀 평이하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한국사 과목 기준으로요. 그래서 중하 정도고요. 자, 그리고 안정적인 합격권의 점수는 아무래도 최소 90 이상이 아닐까. 알겠죠? 이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면 굉장히 난이도가 쉬웠어요. 솔직히 한 문제 빼고는 사실 틀릴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이제 그 해설 때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에 서울시에서 출제됐던 여러분들 기출 스타일이 있죠. 그리고 이 서울시 문제랑 가장 흡사한 유형이 경찰 문제예요. 경찰 한국사. 그래서 이제 경찰이라든지 서울시 이제 두 개의 유형이 좀 비슷합니다. 주제도 비슷하고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비슷해요. 그래서 거의 흡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제 90 이상 맞는 거는 그죠?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난이도는 말씀드렸듯이 중하권 하 정도 됐고, 자, 합격권은 90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변별력을 요하거나 또는 이제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요번에 과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득점을 좀 맞춰줘야 되는 그런 이제 시험이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비체격이에요. 비체격 기준해 가지고 이제 간단한 좀 해설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1번 같이 봐볼게요. 1번. 자, 삼국시대 때 사회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죠. 단답형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십시오. 고구려는 6세기 말에서 7세기에 걸쳐 있었던 영양왕 때, 자, 태학 박사 이문진이 기존의 6이 100권짜리는 고구려 역사서를 신집 5권으로 요약했다. 맞죠? 고구려 대표적인 역사서죠. 그다음에 이제 3번. 자, 이건 뭐 이게 뭐 생소해 보이시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실. 그죠? 요것도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에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제가 이론 수업할 때도 굉장히 강조하고 또 기출에서도 여러분들 특별히 또 볼 수 있는 선지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신라의 진흥왕은 자, 버풍왕에 이어서 불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국왕이죠. 그래서 두 아들의 이름을 동륜, 또 여기 안 써있지만 사륜이라고 해서 불교식 이름으로 짓고 자신을 불교를 크게 일으킨 국왕 전륜성왕으로 자처하게 됐죠. 발해로 따지면 문왕이 또 전륜성왕을 자처했었어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서울시 기준으로는 생소한 선지가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이 4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편합니다. 삼국시대 때는 전쟁이 굉장히 빈번했던 시대예요. 전쟁이.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여러분들 편하진 않죠. 그래서 불교에서의 여러분들 미래 현세에 출연한다는 부처, 이 미래불을 뭐라고 합니까? 구세주 보살인 바로 미륵불 아니에요? 미륵불. 그래서 백성들은 미륵불의 출연을 염원했었던 거예요. 미륵불의 출연. 알겠죠? 먹고 살기 힘들고 굉장히 힘드니까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걸 반영하여 삼국 공통으로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란 불상을 제작하잖아요. 이건 삼국 공통으로 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작했다는 거는 당시 삼국시대 때 국민들의 그런 불교적인 염원을 반영한 염들 제작물이죠. 됐죠? 그러니까 이제 4번. 백제 말기에는 미래의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륵신앙이 유행하게 됐다. 백제만이 아니고 고구려도 마찬가지,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4번 선지도 여러분들 어려운 선지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답은 일단 엄청 쉬웠죠. 답은 이거 뭐 경찰하고 서울시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내는 여러분들 부분이죠. 신라의 유명한 승려 원칙은 주로 당나라에 가서 불교 이론 중에 유식사상을 크게 발전시킨 승려입니다. 그래서 규기 스님과 논쟁을 벌인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수업 때 배워요. 알겠죠? 그 규기 스님이라는 사람과 원칙이라는 이 사람의 차이점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원칙은 지금 백제가 아니고 바로 누구죠? 어느 나라죠? 신라죠, 신라.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쉬웠던 이유는 뭐 원칙의 그런 이론을 좀 이렇게 서술을 잘못해 놨으면 어려운 문제가 됐겠지만 나라를 바꿨습니다. 나라를. 그죠? 이건 쉬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백제가 아니고 바로 신라죠. 신라.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2번 가봅니다. 고려시대 때 군사제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 때 중앙군이 2군과 6이죠. 맞죠? 그래서 이번에 2군인 응양군과 용호군은 왕의 친위부대였고 6위 중 간문이는 궁선과 성문 수비를 맡았다. 알겠죠? 자, 물론 이제 우리 교재에도 6위에서 각 위에 이 하는 업무들을 다 써놨어요, 제가. 근데 수업 때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각 위의 업무를 외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서술은 될 것이다. 근데 그걸 장난치지는 않습니다. 보통 장난치는 문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에 대한 그런 업무는 그냥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3번 선지가 어쨌든 내가 처음 위의 업무를 전혀 안 받고 2군과 6이라고만 생각하고 공부를 했으면 아리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 보세요. 4번. 그러면 이제 고려시대 때 중앙군 2군 6위에 소속된 중앙군 그들은 보통 직업군인들이었죠. 그래서 직업군인인 중앙군에게 군인전, 왜냐하면 군인이자 관직자니까요. 그래서 군인전을 지급하고 그 역을 자손에게 세습시켰기 때문에 이 군인전 또한 보통 반납전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집안에 세습됐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죠. 1번은 지방군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고려시대 때 지방군은 5도에 배치되는 주연군, 그다음에 북계와 동계, 양계에 배치되는 주진군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주연군이라 써 있으니까 주진군으로 써야죠. 주진군. 자, 이거 뭐 쉬웠죠. 그죠? 그럼 3번 선지 저기 헷갈려도 1번 고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난이도는 굉장히 쉬웠다 보시면 됩니다. 3번 갑니다. 자, 우리 고려 성종 때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28가지 방안을 올렸던 신라의 육두품 출신 유학자가 누굽니까? 최승로잖아요. 최승로. 바로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일부분을 사료로 준 게 바로 가와 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고려 성종의 업적이죠. 1번 호족과의 혼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건 태조왕건이죠. 노비왕건법을 실시하여 호족들을 약화시킨 것은 왕권 강화를 추진했던 광종이고요. 3번 양형고를 설치하고 보문각과 청형각을 세워 유학을 진행시킨 것은 고려 중기 때 바로 문벌귀족이었던 해주최 씨의 대표자 최충이 문종 때 퇴직하고 문헌공도 구제학당이라는 사학을 세우게 됩니다. 자, 당시 고려 학생들 사이에 사학이 굉장히 뜨게 되죠. 왜? 과거 급제율이 높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가 국립교육기관이 이제 위축되자 자, 고려 왕실에서는 관학 부흥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3번은 고려 예종 때의 관학 부흥 정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3번은 예종이니까 틀렸고요. 정답은 여기 4번이죠. 맞죠? 유학자였던 최승로는 불교 행사 준비에 백성들이 이제 삶이 어려울 것을 걱정하여 연등회와 팔간회에 대한 일시 폐지를 외쳤었잖아요. 맞죠? 물론 나중에 현종 때 거란족이 침입했기 때문에 호국 불교의 목적으로 다시 그걸 부활시키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4번 요게 이제 여러분들 최승로 때의 업적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보면 고려시대 때 불교계의 동향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있죠. 자, 1번 보십시오. 백년결사를 제창한 요새는 참회와 수행에 중점을 두는 등 종교적 실천을 강조하여 자, 백성들에게 극락 왕생을 바로 지향을 하게 되죠. 3번. 이 요새랑 같은 시기 때 활동했던 스님이 4번이죠. 보조국사 진울은 깨달음과 더불어 실천을 강조하는 바로 도노점수를 강조했었죠. 정예쌍수와 도노점수를 제시했던 게 진울이었잖아요. 3번. 또 이 고려 무신집권기 때 왕실과 문벌귀족과 연결된 교종불교계가 탄압되고 거꾸로 선종불교를 지원하는 게 바로 무신들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교종계통 승려들이 일부 반란을 터뜨리기도 했었죠. 맞죠? 이때 교종승려였던 각후는 바로 무신집권기 때를 배경으로 훌륭한 교종승려들의 업적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해동고승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승려들의 위인전을 남기게 됩니다. 맞죠? 자, 2번. 자, 요거에 틀렸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고려 때 호국 사상을 목적으로 만든 대장경이 크게 초조대장경과 제조대장경입니다. 그중에 제조대장경이 그 유명한 팔만대장경이죠. 근데 2번 보십시오.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은 고려정기 때 만들어졌던 대장경 판목이 거란의 치복으로 불탔기 때문에 무신집권기 최후 때 다시 만든 것이다. 거란이 아니고 최후 때 쳐들어왔던 민족은 거란족이 아니고 뭡니까? 몽골족이죠. 그래서 몽골족이 침입 때문에 우리가 강화도로 천도했었고요.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강화도를 중심으로서 재편찬된 게 제조대장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란이라 써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 자, 다음 고조선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할 경우 언급될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위만의 이동과 집권 과정, 3번 고조선의 8조법 유명하죠. 자, 4번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비파형 등건 문화권과 국가의 성립. 자, 그럼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진대법과 빈민구제. 이건 2세기 때 고구려 고국천왕 때 고구려의 복지제도잖아요. 2번은 고조선이 아니고 고구려죠. 고구려. 맞죠? 그래서 간단했죠. 요거는. 자, 이건 준 문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가볼게요. 자, 보기에서 백제의 발전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십니다. 자, 일단은 기억, 육자평제와 16관등제, 백관의 공복, 관등제에 걸맞는 자비청의 삼색공복을 제정하나 바로 3세기 때 자, 이 백제의 율령반포를 추진했었던 바로 중앙집권하인 고이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서 바로 이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염두 죽인 사람 바로 4세기 때 백제 근초고왕, 백제 전성기 때 근초고왕의 이제 고구려 공격이죠. 그다음 자 디귿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했다. 원래 백제 수도는 한성이었습니다. 알겠죠? 한성 위례성일 때. 근데 5세기 때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 때문에 한성이 함락됐고요. 그 당시 때 백제 계로왕이 사망했죠. 그래서 그의 아들 문주왕이 급히 웅진으로 천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령왕이 집권해서 바로 무너졌던 왕권을 회복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염두 재정비합니다. 자, 그게 바로 6세기 때 22담로를 설치하여 왕족 등을 파견했던 바로 백제 중흥기의 국왕이었던 무령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 자, 불교를 받아들여 통치념을 정비했다. 자, 백제 근초고왕 때 한강유역을 토대로 바로 중국 남조 국가 중 하나였던 동진과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이었던 4세기 때 침류왕 때 동진으로부터 마라난타라는 스님이 들어와서 백제 사회에 불교가 전래게 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3세기, 4세기, 그다음에 침류왕, 그다음 무령왕 이렇게 가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죠. 자, 이어서 7번 가보겠습니다. 7번. 자, 보기에서 밑줄 친 이 나라예요. 자, 사료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것이 생소해 보이지만 절대 아니에요. 이미 최근, 오래된 기출도 아니고요. 최근 기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기출 문제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 사료는 굉장히 생소하지 않고 그러니까 낯설지 않은 거죠. 굉장히 이게 익숙할 수밖에 없는 사료예요. 알겠죠? 자, 일단은 키워드 문구가 어디냐면 자, 세 번째 줄이죠. 아홉 추장과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하늘을 보니 얼마 뒤 자주색 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에 닿았다. 줄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에 금빛 상자가 쌓여 있었고 상자를 열어보니 황금알 6개가 있었다. 6개. 그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줄 6알이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다. 용모가 뛰어나고 바로 앉았다. 아이들이 나날이 자라 십수일이 지나니 키가 9척이나 되었다. 얼굴은 한고조, 눈썹은 당의 요임금, 눈동자는 우의 순임금과 같았다. 그달 보람에 마지를 왕위에 추대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김수로죠. 그죠? 그럼 이거 어떤 가야입니까? 금강가야의 염들 건국설하잖아요. 맞죠? 자, 기본서에 제 기본서에 이 사료가 또 동일한 사료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야 문제예요. 가야 문제.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철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덩이새를 화폐와 같이 교환수단 이용하기도 할 정도로 철 생산량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사만 중에서 변환에서 나타났고 변환이 가야로 염들 계승됐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중국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한 거는 아까 우리가 6번에서 얘기했던 4세기 침류왕이죠. 그 다음에 백제. 자, 재상을 뽑을 때 정사함에는 백제의 염들 지배층 귀족회의잖아요. 3번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의인 화백회의잖아요. 그러면 1번은 백제, 2번도 백제, 3번은 신라, 4번만 가야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가볼게요. 자, 발해의 사회 모습. 자, 일단 1번 보면 자, 수업 때도 제가 이렇게 그려드립니다. 그죠? 발해는 이원적 민족이죠. 바로 지배층은 소수의 고구려 출신. 그죠? 피지배층은 만주에 거주하는 말갈족 출신. 다수의 말갈족 출신. 맞죠? 요게 이제 발해의 이원적 민족 구성이죠. 1번 이 말이고요. 2번 중앙문화는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하겠죠. 당연히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니까요. 하지만 발해 문왕 때부터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당과 교류를 시도했죠. 그러니까 이제 당의 문화도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왕 때 당나라의 교류를 바탕으로 4번 바로 주자감을 설치했고 귀족 자제들에게 유학 경전을 가르쳐 왕권에 충성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봐보십시오. 3번 당신라 거란 일본 등과 무역했는데 대신라 무역의 비중이 가장 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신라하고 이 교류하는 측면을 보면
신라도를 통한 이 교류의 측면도 있지만 바로 대립적 측면도 보이죠. 대립적 측면. 빈곤과 급제 순위를 둘러싼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대당 사신 간 서열 다툼이라든지 이런 대립적 측면들이 보이기 때문에 가장 비중이 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기록상 당나라나 이 바다 건너 일본과의 무역 비중이 가장 컸다고 보는 게 발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8번에는 정답 3번. 자,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가보겠습니다. 9번. 자, 봅시다. 자, 다음에 토지 개혁을 주장한 조선 후기 때 중농학파 실학자를 고르랍니다. 자, 보면 우리가 조선 16세기 때 이래로 양반들에 의한 지주 전호제가 확산되죠. 맞죠? 한마디로 소수의 양반들은 지주로서 많은 땅을 더 소유하게 되고요. 15세기 때보다. 그다음에 이제 대다수 농민들은 자영농에서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현상이 확산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만이 다시 우리 조선이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게 중농학파 실학자들의 사고관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은 토지 개혁을 구상하게 됩니다. 알겠죠? 첫 번째, 자, 기역. 이게 바로 쩐론에서 얘기했었던 여전론이라고 하는 공동농장 제도죠. 맞죠? 두 번째는 과구록이라는 저술작에서 얘기했던 바로 성호이익의 바로 영업전 하한선을 제시한 한전론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 같은 경우는 이미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사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익숙합니다. 사실. 그래서 정답은 간단하게 1번 고를 수 있게 됐어요. 됐죠? 자, 오히려 이 문제 난이도를 높이려면 이 학자들의 다른 업적들을 쓰는 게 더 어려웠겠지만 그냥 이름만 고르는 거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가봅니다. 자, 보기의 의서를 편찬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지방직 문제 요번에 쳤던 지방직 9급이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쉽습니다. 알겠죠? 시대가 이렇게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기역부터 볼게요. 자, 동의보감하면 여러분들이 임진왜란을 떠올려야 되죠. 그래서 17세기 때 선조부터 시작하여 광해군 때 완성된 허준의 대표적 의서가 동의보감이죠. 그래서 요거는 17세기 때죠. 광해군 때 완성된. 그다음 마가회통. 자, 동서양을 막론하여 우리 인간의 수명을 가장 많이 앗아간 전염병이 바로 대표적인 전염병이 뭡니까? 천연두죠. 천연두 홍역. 자, 요거에 대한 치료법을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가 발명했고 이걸 우두법, 종두법이라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는 천주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자,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조선 후기 때 실학자이자 천주교인이었던 정약용이 이걸 여러분들 입수했죠. 그래서 그의 저술작이었던 18세기 때 마가에 통해서 이 종두법을 소개하고요. 또 같은 규장각 학자였던 박제가와 같이 실험한 사실도 기록이 되어 있죠. 됐죠? 그러니까 이제 18세기 때 마가회통은 바로 정조 때 정약용의 의선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D급 보시면 의방유치는 조선 세종 때 동양 최대 의학 백과사전이잖아요. 15세기 때. 맞죠? 그다음에 향약 구급방은 당연히 이제 맨 앞에 하겠죠. 13세기 고려 대모항쟁기 때 강화도에서 편찬된 현존 최고 우리나라 의서죠. 맞죠? 고종 때고 자, 집권자는 최후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몇 번이죠? 3번이 되겠죠. 3번. 맞죠? 요렇게 가는 거잖아요. 됐죠? 자, 그다음 우리가 좀 지우고 11번 좀 들어가 볼게요. 자, 11번 좀 보겠습니다. 11번. 자, 보기에서 밑줄 친 그가 활동했던 시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일단 출처가 여러분들 고려사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 사료는 일단 고려시대 때 사료입니다. 바로 고려시대 때 무신 최충원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 때죠. 최충원이 이음인이라는 노비 출신 군인을 제거했죠. 그래서 이음인 같은 자들 때문에 당시 고려시대 때 노비들에게 신분해방에 대한 눈이 뜨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충원 집권기 때 일어났던 대표적인 신분해방의 난이 바로 만적의 난이죠. 이 만적의 난 사료입니다. 기본서에도 있고요. 기출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사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랑 가장 동떨어져 있는 걸 고르는 거예요. 자, 4번. 우리 고려시대 때는 향부곡소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고 특히 소와 같은 이 지역은 대표적인 수공업 지역이었죠. 그래서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이제 수공업 제조해가지고 나라에 이제 납품시켜야 되는 게 소의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가게 되면서 향부곡소가 완전 폐지되게 되죠. 그럼 4번은 일단 맞죠. 3번.
자, 당시 고려시대 때 무신집권기 때 활약했던 대표 스님이 세 사람이죠. 진울, 그다음에 해심, 그다음에 진울을 비판하고 다른 활동을 했던 요새. 그죠? 3번. 그러니까 이제 정인상수, 도노점수, 수선사 결사운동, 진울이죠. 그다음에 2번. 또 무신집권기 때 자, 여러 가지 반란 사건이 터졌는데 특히 경주 일대에서 고려 왕조를 부정하는 신라 부흥의 난, 이비 패자의 난이라는 삼국 부흥 운동 중에 하나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2번, 3번, 4번은 다 무신집권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1번 같은 경우 보세요. 최충의 구제학당을 비롯한 사학 시비도가 형성했다. 자, 최충은 목종 때 과거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들을 섭렵하고 문종 때 염들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고 자, 자신의 근거지에 문헌공도 구제학당이라는 사립학교를 세우게 됐고 그 이후에 추가로 11개가 세워지게 되면서 고려 중기 때 사학 시비도라는 염들 사립학교가 유행하게 돼요. 알겠죠? 그럼 이거는 고려 무신집권기가 아니고 고려 중기죠. 알겠죠? 그리고 제가 어차피 수업할 때 최충은 목종 때 관직에 진출해서 문종 때 퇴직하고 퇴직한 이후에 사립학교를 세웠다. 이렇게 시기를 딱 잡아드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11번만 동떨어지기 앞에 있으니까 자,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됐습니다. 자, 12번 가볼게요. 조선 태종 때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태종 고르는 거죠. 태종. 고려말 공양왕 때 자, 우리나라 최초의 이 집회를 할 수 있는 저화를 주조합니다. 그럼 이걸 만들게 된 이유는 원간섭기 때문이에요. 원간섭기 때 자, 지원보초 등의 여러 집회들이 염들 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왕실에서도 집회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공양왕 때 저화라는 집회를 주조했고요. 나중에 자, 이후에 조선인공 때고 태종 때 다시금 이 저화를 염들 주조해서 시중에 유통시킨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세종이 이 저화라는 지폐와 같이 쓸 목적으로 조선통보라는 화폐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2번 상평통보는 바로 조선 후기 때 대표 화폐고요. 3번 양전지계 발급 사업은 우리 근현대사 때 대한제국기 때 광무개혁 때 나오는 거죠. 왕토 사상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서의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고자 했던 노력이죠. 4번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이라는 일명 공법을 시행하여 조세제도를 개편했던 것은 태종의 아들 세종 때의 조세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번 가볼게요. 자, 보기와 같은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 자, 조선의 16세기 때는요. 자, 양반 중심의 토지 제도인 바로 지주 전호제가 확산되고요. 그와 더불어 나라에서 만들었던 각종 수치 제도가 문제를 일으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는 명종 때 임꺽정의 난과 같은 밀란들이 발생했던 시기였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염들 문란이 뭐냐? 공납 부분의 주요 폐단. 박납의 폐단 아니었습니까? 박납의 폐단. 백성들은 공물 납부를 되게 어려워했고요. 그 공물 납부를 대응하기 위해서 중간관리들이나 상인들에게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주고 대신 납부를 시키는 대납을 선호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대납을 해주는 자들이 담합해서 그 수수료를 염들 굉장히 올리게 되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염들 유명한 박납회당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당시 유명한 이 학자들, 율곡이 그 전에 조광조 이런 학자들이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왕의 라이벌 학자였던 조식은 서리망국론을 지어서 당시 박납회단을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것을 계기로 하여 바로 17세기 때 자, 임난 이후에 광해군이 무슨 법으로 이걸 개혁하게 됩니까? 수미법을 제도화한 법, 바로 대동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죠. 자, 그래서 이 사료는 박납회단과 그로 인한 연들 개혁이니까 대동법 문제가 되겠어요. 알겠죠? 1번 광해군 시기 때 실시했다. 맞죠? 2번 자, 원래 염들 이 공납은 가오 기준으로 부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동법은 자, 가오 기준이 아닌 토지 기준으로 변경했고 1결당 쌀 12도를 납부케 했죠. 오케이? 원래는 초기에는 쌀 16도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감세해서 12도로 염들 감세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동법하에 이제 선해청이란 관청을 설치하고 공인이란 자를 고용해서 그로 하여금 중앙의 시장과 지방의 시장, 중앙의 시장이라면 시전이 있고요. 지방의 시장이라면 장시가 있었죠. 자, 거기에서 이제 공인을 시켜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서 납품케 합니다. 또한
민간의 수공업자를 고용해서 그로 하여금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제조하게 하여 납품케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동법상 공인들의 활동 때문에 바로 나라의 상업과 수공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상공업이 발전하고 화폐 사용이 많아지게 돼요. 그걸 우리가 상품 화폐 경제라고 하죠. 그래서 4번 공인의 활동으로 물품의 구매와 상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공업의 성장으로 인한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이죠. 3번. 바로 떡대가 아니고 뭡니까? 공인이죠. 공인. 알겠죠? 선해청 설치와 공인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14번 가보겠습니다. 14번. 자, 이건 뭐 굉장히 쉬웠죠. 일제강점기의 사건을 발생한 순서를 바르게 나열하시오. 뭐 간단히 합시다. 1910년대 때 일본은 가혹한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를 시행했고 그 부작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1919년 그죠?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인물들 독립운동 바로 전국적인 3.1운동 아닙니까? 3.1운동 맞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니은이 먼저죠. 됐죠? 자, 그리고 1920년대 들어가면서 일본은 자, 당시 1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이 여러분들 승전국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굉장히 일본은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과잉 공급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당시 10년대 때 시행되고 있었던 회사령을 폐지하고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고만 하면 한반도 땅에 회사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신고제로 전환하게 되죠. 그것을 계기로 일본 자본들이 한반도에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거에 대한 일본 물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더불어 회사령 폐지로 인해서 일본보다는 소수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민족 기업들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 기업들을 이제 뭐 해주자?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자 운동이 바로 1920년대부터 바로 조만식 선생에 의해서 물산장려 운동이 전개되잖아요. 물산장려 운동. 맞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기억이 먼저가 되겠죠. 그다음 자, 그리고 1926년 6월 달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황제가 사망했고요. 그 순종황제 장례식을 기하여 자, 바로 제2의 3.1운동으로 터진 게 뭡니까? 60만세 운동 아닙니까? 60만세 운동. 그러면 이게 이제 1926년 그래서 순종황제 장례식을 기하여 발생했던 1926년에 60만세 운동이 되겠죠. 자, 그리고 1929년에 자, 전라도에서 한국 남학생과 일본 남학생의 이 싸움을 계기로 자, 전라도의 여러분들 특히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죠. 자, 그때 27년에는 좌우연합단체였던 신간회란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하고자 노력을 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3번. 그죠? 뭐 연도만 간단히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3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5번 가볼게요. 요게 조금 난이도가 아주 조금 있었다, 여러분들. 왜냐면 사료 때문이에요. 근데 센스가 좀 있으면 그죠? 자, 보십시오. 보기의 선언문의 발표 후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세 개 선지는 같은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시기가 되겠고요. 하나의 선지만 좀 동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시기를 물어봤고 옳지 않은 거니까요. 알겠죠? 그럼 일단 사료 보겠습니다. 상하이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이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에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물은 모든 민주주의 정치사는 자유의 투쟁사이다. 그럼 어쨌든 이 사료는 민주주의 여러분들 운동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 4.19, 두 번째는 5.18, 그 다음에 이제 6월 민주항쟁, 이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이죠, 여러분들. 그 세 개 중에 보통 하나일 건데, 물론 이제 우리 교재, 즉 기본서에 이 사료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신 분은 더 쉽게 풀 수 있었을 거고요. 근데 못 보신 분도 이 사료를 본 다음에 확실한 키워드를 못 찾았어도 밑에 선지 보면 답 고르는 게 어렵지 않았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이 발표 이후입니다, 여러분들. 이후에요. 자, 그러면 적합하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일단은 이 사료는 뭔지 말씀드리면 자, 이승만 정부를 붕괴시키는 4.19 혁명과 관련된 사료입니다. 알겠죠? 자, 4.19 혁명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당시 4대 부정선거로 4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성명을 발표했죠. 그래서 1번 이거 이후 맞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허정 과도 정부를 거쳐서 제3차 개헌으로 내각 책임제와 민의원 이 참의원 양원제 개헌안을 추진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치러진 총선을 통해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바로 장면 정부가 탄생했죠. 그러면 이제 1번 그다음에 2059 장면 정부 맞잖아요. 그리고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통일정책 파트에서 여러분들 배우는 건데
이승만 정부는 대체적으로 반공 정책을 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좀 어때? 이 본격적인 통일 정책은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자, 장면 정부 20화국은 국정 목표안을 보면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있어요. 분명히 나와 있죠. 그제 반공을 좀 완화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게 장면 정부의 국정 목표에 담겨 있죠. 우리 교재 기본서에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3번 보십시오. 민족 자주 통일 중앙 협의가 주입됐다. 통일 동그라미 쳐야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때보다 장면 정부 때는 통일을 지향했기 때문에 반공이 좀 완화된 측면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4번을 보십시오. 답선지가 쉬웠던 거예요. 조봉암이 진보당을 결성했다. 그다가 나중에 3대 대선 때 이 조봉암이 비록 대선에 패했지만 2위를 했죠. 2위, 득표율 2위. 그래서 4대 대선이 두려웠던 이승만과 자유당은 자, 조봉암의 당시 공약을 이제 왜곡하죠. 북한과 내통한 간첩으로 몰아가서 1958년 진보당 사건을 터뜨려서 바로 진보당을 사형대에 올리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진보당 사건이 58년, 진보당이 창당된 것도 56년이니까 이건 이승만 정부 때 이제 독재 체제와 관련된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죠. 그럼 이건 사류 후겠습니까? 당연히 사류 전이겠습니까? 사류 전이죠. 맞죠? 됐죠? 그래서 자, 16번은 딱 문제 자체의 사료를 보면 난이도가 있어 보이지만 밑에 선지들을 보면 금방 답을 유추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16번 좀 우리가 15번 좀 봤습니다. 자, 이어서 16번도 볼게요. 16번. 자, 요것도 이제 사료가 어렵지 않아요, 전혀. 자, 보기와 같은 내용의 헌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헌헌법부터 구차개헌까지 배우는데 제 39조 봐보십시오.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언급됐어요.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는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한대요. 그죠? 그럼 이건 당연히 제 7차 개헌. 7차 개헌. 우리나라 악법 중에 하나였던 뭡니까? 박정희 때 유신헌법 아닙니까? 유신헌법. 그죠? 유신헌법이잖아요. 그럼 문제를 다시 보시면 유신헌법 이후에 발생한 사건을 고르랍니다. 그죠? 유신헌법 이후에 발생한 사건을 여러분들 고르래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학생시가 전개됐다. 박정희 3공화국 때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 1, 2차 경제개발 계획이죠. 그 1, 2차 경제개발 계획의 여러분들, 자, 이 자본 투입, 그러니까 이 경제정책의 자본 유입 정책의 여러분들 대표적인 정책이 세 개 뭐였었습니까? 65년 체결했던 한일국교 재개, 즉 한일협정. 두 번째는 65년부터 이제 군인들이 파병되기 시작했었던 베트남 파병. 그로 인한 66년에 브라운 각서가 체결돼서 경제 특수를 이루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서독 지방의 광부 간호사 등의 인력 파견 정책이 있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65년에 협정 맺었던 한일 협정에서는 일본에게 여러분들 다소 양보한 측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굴욕적인 그런 조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 이제 우리가 수업 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 시위가 이른바 유명한 1964년 발생했었던 63항쟁, 63 시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유신헌법이 1972년, 그죠? 72 10월 유신이니까 1번은 요거 전이죠. 맞죠? 64년에 있었으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3번. 야,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잖아요. 맞죠? 1대 국회가 1948년에 개원했죠. 재헌국회라고. 이 재헌국회에서 여러분들 제정한 대표적인 법률 두 개가 뭡니까? 1948년 9월 달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그로 인한 10월 달에 반미 특위 구성. 그다음에 1949년에 바로 농지개혁법. 이거 두 개 아니에요. 그러면 3번은 이승만 때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사료 당연히 전에 있죠. 그죠? 48년 9월 달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했고 그다음 10월 달에 여기 써 있는 반민특위를 구성했던 거예요. 자, 4번. 자, 이게 이제 별표죠. 이것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도 있고요. 민생 안정을 위해 농가부채 탕감, 화폐 개혁 등을 실시했다.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군부 박정희는 군정 기간 동안 자, 국민들의 이런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 정책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4번. 요게 이제 5.16 군사정변 이후에 군정 통치 때 추진했던 여러분들 경제 개혁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별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3공화국 박정희 정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 세계 사건, 베트남 파병, 한일 협정,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마지막 서독의 이 노동자들 파견 정책이 있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60년대부터 제1, 2차 경제발 계획을 추진해 나갔던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4번도 당연히 사료 전인 거죠. 군정 통치 때 했으니까요.
자, 그럼 정답 몇 번이냐? 2번입니다. 바로 제야 인사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자 3.1민주 구국선언 유신헌법을 정면적으로 비판하는 대표적인 민주화 선언이죠. 이건 시험 되게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연도까지 외우라 그래요. 1976년에 여러분들 대표적인 민주화 선언입니다. 알겠죠?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고 또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 그 전에 서울시에서 순서 문제로도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이요. 알겠죠?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은 게 16번이었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17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어려웠던, 그죠? 난이도 문제 하나.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뭐 하나 틀려도, 그죠? 어쨌든 뭐, 그죠?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는 거죠. 어쨌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는요, 내가 답을 고르고도 좀 찝찝한 겁니다. 이게 제대로 답을 골랐는지 안 골랐는지 확실치 않은 거죠.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자, 조선 후기 때 지도 이 편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부터 보셔야 돼요. 18세기 때 정상기 실학자 정상기는 영조 때입니다. 자, 백리척을 이용하여 동국 지도를 제작했다. 최초의 축척 지도라고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대표적인 정밀한 지도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지도상에서 실제 거리가 가늠할 정도로 굉장히 정확하고 과학적인 지도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걸 바탕으로 만든 게 김정호가 19세기 순조 때 제작했던 청구도예요. 알겠죠? 이것도 우리 교재에 있어요.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더 정밀하게 만든 이제 김정호가 평생을 바쳐서 만든 지도가 1번에 19세기 철종 때 바로 대동여 지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야 되는 조선 후기 때 대표 지도는 세 개. 정상기의 동국 지도, 김정호의 이제 청구도와 대동여 지도. 알겠죠? 1번과 2번. 요거 두 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차피. 3번. 이게 좀 이제 아리까리했던 거예요. 이거 아마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 교재는 없습니다. 모눈 종이를 이용한 정밀한 지도도 제작됐었다. 자, 맞아요. 조선시대 때 모눈 종이를 이용해서 더 정밀하게 지도를 제작하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3번 선지가 좀 어려웠죠.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냐? 4번입니다. 이제 고르고도 좀 여러분들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좀 아리까리한 거죠. 대동여 지도가 완성되자 나라의 기밀을 누설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요. 그의 판목은 당시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압수소각됐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조선 총독부의 식민사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보통 봅니다. 알겠죠? 알겠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대동여 지도를 보고 너무 놀란 겁니다. 조선은 미개하고 자기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알겠죠?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를 보고 너무 놀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왜곡을 한 거예요. 알겠죠? 압수소각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조선 총독부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하기 위해서 식민사관으로서 여러분들 지어낸 이야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4번은 여러분들 17번에 4번은 틀린 겁니다.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위해서 낸 것 같은데 어쨌든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선 선지였기 때문에 어려웠던 겁니다. 알겠죠? 자, 18번 가볼게요. 자, 위정척사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1860년대 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었던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대표적으로 활약했던 두 인물이 이항로와 기정진이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에 나왔죠. 또 프랑스가 통상을 요구하면서 침략한 게 병인양요 아니었습니까? 그때 반대했던 학자가 이항로와 기정진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1870년대 때 고종의 친정과 명성황후 집권기 때 이제 개항과 개화를 통해 나라를 이끌고자 해요. 그래서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했던 인물은 이항로의 제자 1번의 최익현의 외항일체론 아닙니까? 그래서 강화도 조약 반대 상소였죠. 자, 됐죠? 그리고 1880년대 때 고종의 개화 정책에 대한 반대를 했었던 대표 인물이 바로 이완송과 홍제학이에요. 자, 4번. 홍제학은 주화매국의 신료를 처벌하고 서양 물품과 서양 서적을 불태울 것을 주장했고 또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고종을 좀 강하게 비판했다가 결국에는 여러분들 사용당했던 인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몇 번이냐? 3번이죠. 자, 기정진 등 영남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려 당시 81년에 들어왔던 조선 책략을 들여온 개화파 김홍집의 처벌을 요구했고 미국과의 통상조약을 반대했던 것은 기정진이 아니고요.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죠.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그죠? 요건 뭐 굉장히 쉬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9번 가볼게요. 자, 보기에 밑줄 친 가국가입니다. 정부는 가국가의 공사의 서울 부임에 답례할 겸 서구의 근대 문물을 시찰하기에
1883년 1년 전에 뭐 있었습니까? 바로 서양 국가로서는 우리 조선과 최초로 수교를 맺은 조미수통상조약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83년에 이 단체를 보냈대요. 보빙사의 구성원은 단장 민영희, 홍영식, 서강범 등 11명이었다. 바로 보빙사죠. 그죠? 그럼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미국. 그죠? 아간파천 때 러시아의 침탈을 계기로 이 최애국 대우 조항을 맺었던 나라들도 러시아와 동등한 이권 침탈들을 막 자행했죠. 그 중에 하나가 몇 번? 4번의 운산 금강 채굴권. 노다지의 뭐 유래가 됐다고 하는 그죠? 그 운산 금강 채굴권을 차지한 게 미국이었죠. 삼국 간섭에 참여했던 거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고요. 용안포를 강제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하자 일본과 마찰을 빚게 됐고 이것을 명분으로 일본이 이제 대한제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러시아를 칩니다. 그러니까 2번은 러일 전쟁의 배경이 됐던 거고요. 3번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했던 거는 영국이 되었겠죠. 그래서 간단했습니다. 19번에 4번이고요. 이건 이미 경찰 간부, 경찰 문제, 서울시 문제 이런 식에서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이 되겠어요. 자,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보기의 협약 이후입니다. 그러면 협약이 뭔지 찾아야겠죠.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자, 통감하면 일단 을사늑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료는 을사늑약 이후에 해당하는 사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한국의 법령 지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치고 제4조와 제5조가 키워드죠. 한국고등관리인면은 통감의 동의로서 이를 시행하고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관리 임명한다. 자, 바로 1907년에 정미칠조약이죠. 일명 한일신협약이 되겠습니다. 한일신협약.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전이 아니고 요거 그죠? 이후. 그죠? 이후로 그죠? 이후로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거니까 이 전거를 고르는 거예요. 이 전거. 그죠? 자, 1번. 각 부 차관에 일본인들이 임명되어 이른바 차관 정치가 시작됐다. 제4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2번. 자,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 세력에 합류하여 정미의병. 그죠? 바로 13도 창의군 결성과 서울 진공작전이 추진되죠. 자, 3번. 그리고 이어서 1909년에 기유각서를 체결했고 사법권을 빼앗았죠. 그리고 1910년에 경찰치안권을 박탈시키고 헌병 경찰 통치를 준비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이게 정답이죠. 을사늑약의 불법성과 일본의 그런 침탈을 폭로하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 파견을 추진했죠. 그죠? 그게 바로 만국평화의 이상설 이위종 파견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기 위해서 보냈던 거고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 고종은 불법적인 외교력을 행사했다는 명분으로 퇴위됐잖아요. 그리고 순종황제가 즉위했고 이또가 그를 협박하여 맺은 게 요거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4번은 요 1907년 정미칠조약 이후가 아니고 이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번까지 좀 간단한 좀 해설을 좀 했고요. 자, 어쨌든 서울시는 어쨌든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최근에는 7급도 마찬가지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이하게 됐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단점 같은 경우는 내가 공부한 만큼 점수가 확보되니까 어쨌든 공부할 맛이 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단점 같은 경우는요. 장점은 뭐 공부할 맛이 나고 고득점이 나온다는 거죠. 단점 같은 경우는 고득점을 맞지 않거나 그러니까 맞지 못하거나 또는 실수를 하면 합격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만큼 좀 공부를 꼼꼼히 하셔가지고 무조건 고득점을 맞아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어쨌든 단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시 이 기준이나 오늘 치러졌던 지방직 어쨌든 이 국사는 정말 최소 80인데 85도 좀 위험해요. 사실 90점 이상 맞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면 모르겠는데 영어가 점수가 좀 낮은 사람은 더 이상 많이 확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국사는 최근 들어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꼼꼼히 공부하셔가지고 꼭 고득점을 맞으시고요. 알겠죠? 다른 과목도 어쨌든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점수를 많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국어하고 영어는 계속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게 나오고 있어요. 국사는 좀 계속 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사는 어쨌든 빨리 공부하셔서 기본서하고 기출 위주로 해서 어쨌든 90점 이상을 확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를 좀 더 꼼꼼히 보거나 아니면 동형 모의고사 중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지고 그 이상을 좀 노리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단축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국어하고 영어에 좀 많이 힘을 쏟으셔가지고 좀 그쪽에서 점수를 받으시면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합격하시는데 좀 무리가 없을 거로 보여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또 짧지만 좀 우리가 핵심 있게 해설 강의를 좀 진행을 했고요. 자, 이 해설 강의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무원 시험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